자, 그럼 분묘기지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관습상의 특수지상권, 판례에 의해 확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은 일단 봉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된다. 앉아 계셔도 안 된다. 그러면 봉분은 없습니다. 시신은 누워 계세요. 평장, 암장이죠. 취득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가멸합니다. 어르신들 오래 사시라고 가끔 가멸을 써놓죠. 예를 들어서 가면은 취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하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민법의 규제지만 등기 없이 이건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립하는 경우를 정리해봤더니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했다. 바로 취득해버립니다. 즉시 취득이에요. 이때는. 그 다음에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분묘지권을 만약에 분묘에 대하여 수호봉사를 몇 년? 20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게 평온한 점유해야 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됩니다. 비밀로 하지 않아야 되고 폭력에 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호봉사를 정상적으로 20년간 하시게 되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분묘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거든요, 지금. 그럼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이겠습니까? 자주점이겠습니까? 당연히 타주점이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이죠.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주점이죠. 다만 인접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이에요, 예외적으로. 근데 원칙적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에요. 타주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양도하는데 양수인과 이장에 대한 특약, 철거에 대한 특약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양도했잖아요. 그럼 내가 취득합니다. 이걸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사는 쪽이라면은 철거 특약 꼭 해야 되죠. 파는 쪽이라면 조용히 팔아버려야지. 그럼 이제 분묘지권 내가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분묘지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인데, 포기를 할 때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되는 것이지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분묘지권 취득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이에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취득함이 원칙이다.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묘지권을 시효 취득했잖아요. 그럼 소유자에 대하여 이전께 해라 하고 청구해야 되죠. 그럼 이때 권리 행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종손이 해야지. 연고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종손이 하게 돼 있고요. 시간적 효력. 당사자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봉분이 존재하고 분묘 수호봉사를 계속했잖아요. 그럼 이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 뺏긴 거죠? 뺏긴 겁니다. 그럼 여기 존속기간에 있어갖고 이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에 있는 최단 존속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민법에 있는 최단 존속기간, 지상권편에 있는 이 내용은 분묘기지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왜 그랬냐면, 지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시효 취득의 경우도 지류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함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시효 취득의 경우도 지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최단기간 보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단기간이 지금 현재 경구한 건물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그럼 분묘는 이거 이 중에 뭐로 봐야 돼요? 뭐로 봐야 돼요? 경구한 건물, 일반 건물, 공작물. 공작물로 봐야 돼요. 영원히 사실 곳이라 해갖고 경구한 건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묘를 공작물로 본다면 최단 5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얘기입니다. 적용이 없다는 얘기가, 자,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단 3년 뒤에는 이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3년의 기간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류지급 의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까 최단기간 보호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법정 지상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 지상권은요, 최단기간을 적용합니다. 뭔 말인지 내시죠? 그럼 경구한 건물이 법정 지상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30년 갑니다. 왜 그랬느냐? 법정 지상권은 지류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사자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 장소적 효력이에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지라는 것은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을 얘기합니다. 그럼 위에다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지금. 그럼 여기까지만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한다면 절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할 수 없으니까 주변 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죠. 이걸 사성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성까지 분묘기권 효력이 미치느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사성이 봉분으로부터 30m 뒤에 있는데 여기까지 미친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판례인데요. 이게 일단은 판례 지금 교재가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들으시고 그냥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분묘 기지권은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신설 권능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장할 권능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분묘 기지권 취득했거든요.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단분 형태나 쌍분 형태로 재설치하는 거예요. 단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쌍분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거와 조금 대치된 판결로 보이는데 집단 설치된 분묘였어요. 그러니까 문중묘를 생각하면 돼요. 문중묘지인데 선대들이 쫙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중묘지인데 분묘지권을 모두 취득했어요. 집단 설치된 분묘가. 족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예요. 선대가 위로 가죠 원래 문중묘가. 그래서 이분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갖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이때 분묘기지권이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때는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했죠. 쌍분 단분 재설치 다시 인정 안 했거든요. 이장을 걷는 원칙도 포함하지 않는데 집단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예외였어요. 분명히 이 판결 내신 우리 대법관께서 문중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전 분묘 수호를 위해서 취득한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장을 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된다. 이게. 다만 이장으로 인하여 공터가 생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분묘지권이 소멸하죠.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렸죠. 분묘지권 존속기한의 지상권편의 최단기한에 적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년 미만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전원합의체 판결했죠. 우리 장사등연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어요. 그럼 장사법 시행일이 이때였는데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모두 장사법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 장사법의 기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남의 토지나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만약에 분묘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장사법에. 그럼 결국은 남의 땅에다 장사법 시행 후에 분묘를 몰래 설치한 거예요. 이거 시효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 근데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됐어요. 그럼 이때는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장사법 시행일은 2000년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입니다. 이전에 설치가 됐다면 시효취득 인정합니다.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자의 점유는 원칙 타주점이라고 그랬어요.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그 분묘 기지권은 종손에 존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다면 종손이 권리 행사해야지 연고자는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분묘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유굴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합니다. 유지가 됐다, 소멸했다? 유지가 됐죠. 그래서 분묘가 일부가 멸실이 됐습니다. 유굴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멸실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분묘지권 그대로 존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 다음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점유를 수반한 물권으로서 분묘지권 포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로서 바로 포기되는 거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지만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의 판례가 총유물인 임야였어요. 예를 들어서 문중산이었습니다. 총유물인 임야에 대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시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건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처분행위니까. 이게 이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다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교재 이 내용 늘 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분미유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장사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장사법이 지금 뒤에 있어요. 453쪽에. 근데 분미유권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출제도 지금 같이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법 같이 봅니다.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그래서 장사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쭉 칠판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상 용어거든요. 자연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수목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죠. 빤 거. 수목 밑에 모시거나 화초 밑에 모시거나 잔디 밑에 모시는 걸 통칭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수목 밑에 모시면 이걸 뭐라 한다?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이라고 불러요. 진짜로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이 법은 분묘와 묘지를 용어로 확실히 구분하는데, 분묘는 시신을 안치하게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봉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분묘. 이게 분묘고, 그 다음에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일정 면적의 구역입니다. 이게 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 그래서 이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를 구분하여 적어놨는데,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의사나 시군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예요. 근데 우리 현충원 있죠. 현충원은 공설묘지다 아니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예요. 국가가 설치해 운영하는 묘지. 국립묘지에는 장사법의 적용이 없어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사설묘지의 종류는 개인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고 문중 종중묘지가 있고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규모는 갈수록 커져요. 그럼 개인묘지는 뭐냐면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묘지고,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분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묘지고, 문중 종중묘지는 문중원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중묘지고, 법인묘지는 재단법인 설립해야 되죠. 그래갖고 추모공원이 이게. 그래갖고 이게 법인묘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골시설이라고 불렀던 걸 봉안시설로 지금 용어를 순화시켰는데, 봉안시설의 종류는 봉안묘가 있죠. 묘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게 납골묘예요. 그 다음에 봉안당이 있는데, 이건 당자가 집 당자예요. 건축물의 형식을 띈 거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층층층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유골 골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용기에 담아져 있고 주인공 앞에서 흑흑하고 울어요 맨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봉안당이다. 그다음에 봉안탑은 탑의 형식을 띈 거고, 그다음에 봉안담은 담장의 형식을 띈 거예요. 봉안당하고 아주 비슷한데, 봉안당은 안에 게 보이죠. 근데 봉안담은 안 보여요. 담장의 형식을 생겼기 때문에. 그래갖고 일단 여기에 사진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벽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봉안시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용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상 우리가 네 가지를 골자로 하여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신고나 허가 의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지금 신고 허가가 쫙 흩어져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 국립묘지는 적용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신고나 허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사후신고 부분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는데, 시신을 매장을 했거나 개인묘지 설치했거나 그 다음에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잖아요. 그럼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장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가족묘지예요. 우리 가족묘지인데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거든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설치된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행위. 이것이 매장이다. 이게. 그다음 개인묘지 설치는 뭐냐면 이게 산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정 부분 나무를 잘라내고요.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칩니다. 이게 개인묘지 설치예요. 그러니까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한 구역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묘지인데,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었어요. 우리 매장이나 개인묘지 설치가. 그러니까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꼭 할 거 다 하고 천천히 들어와라.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 들어오면 돼요. 사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자연장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어요. 그럼 이때는 30일 내에 천천히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전에 신고할 사항은 뭐냐? 대표적으로 화장. 화장은 화장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 신고 필증 없으면 화장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 신고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개장. 개장은 열 개자예요. 분묘를 파헤치는 겁니다.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거죠. 이게 개장입니다. 그럼 미리 신고하시면 되고,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 화장시설이나 사설 봉안시설 있잖아요. 신고만 미리 하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도 기억해야 되죠. 개인 자연장지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가족 자연장지나 문중 자연장지 있죠. 이것은 사전에 신고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사후 신고를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허가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설묘지 있죠.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사설묘지는 기본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이거 이렇게 되는데 개인묘지만은 사후 신고로 갔죠. 근데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설치하들은 미리 허가 받으셔야 되고, 자연장지를 대규모로 설치한다. 종교단체 자연장지라든가 또는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한다. 그럼 이때는 대규모로 설치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사후 신고 꼭 기억해야 돼요. 매장, 개인묘지, 개인 자연장지 조성은 30일 내에 사후 신고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게 면적 제한이에요. 면적 제한인데 한 기당 면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한 기당 면적. 이 한 기당이라는 것은 상석, 비석을 포함합니다. 상석, 비석을 포함을 하는데 이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그러면 10제곱미터면 3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설묘지에 묘를 써보시면 아시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합장을 위하여 개장을 할 때는 조심해서 개장해야 돼요. 좀만 더 파면 옆에 분이 나 불러싸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나머지 이제 면적 제한 어떻게 되느냐. 자, 사설묘지가 개인, 가족, 문중, 법인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설묘지 중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됩니다. 그 다음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돼요. 이게 추모공원이에요. 3만 평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있죠. 자연장지도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문중 자연장지는 이제 문중묘지의 2배로 가는데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되고, 종교단체 자연장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4만 제곱미터 이하로.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감이 안 오죠? 그럼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유가 일단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 100, 1000, 10만이에요. 30, 100, 1000, 10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억할 게 개인자가 들어갔잖아요. 개인자가 들어가면 30일 내에 사후 신고고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고 기억합니다. 30, 30제예요. 개인은 개인묘지 30일 내에 사후 신고죠. 개인 자연장지도 30일 내에 사후 신고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적 제한도 30을 못 넘기게 돼 있죠, 지금. 미만이냐, 이하냐,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라고 그랬죠. 개인묘지를 제외하고 이건 허가사항이다. 근데 자연장지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신고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자연장지만 사후 신고고요. 이건 사전 신고죠. 문중하고 가족은. 그 다음에 이건 허가사항이에요. 대규모로 설치하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개인을 꼭 기억해야 돼요. 30, 30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기당 면적은 10이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참고인데, 봉안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봉안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봉안묘는요,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봉안묘는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봉안묘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제 기억하세요. 나중에 혹시 추모공 같은 데 가셔갖고 육면이 대리석으로 된 거 있으면 잠깐 한번 보세요. 괄호 2m로 돼 있어요. 2m고 세로는 1m예요. 1m고 높이는 10cm를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봉안묘 면적은 2 곱하기 1이면 면적이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그래갖고 봉안묘는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제곱미터, 1제곱미터,
2m, 1m,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높이는 10cm 못 넘기게 돼 있어요. 이게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사법에 직접 있는 규정이니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분의 높이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해주세요. 봉분의 높이 1m, 평분은 50cm를 못 넘깁니다. 그럼 봉분은 이거죠. 1m를 못 넘겨요, 이거. 그 다음에 평분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평분하고 봉합면은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평분은 50cm를 못 넘기게 돼 있는데, 이게 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평분은 뚜껑이, 지붕 있죠? 지붕이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직사각형으로 묘가 돼 있는데, 지붕이 잔디가 덮여져 있는 거야. 이건 평분이라고 그래요. 평분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붕이 대리석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봉합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일단 그래서 이건 50cm를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점이고 세 번째 기억할 점이 뭐냐? 존속기간 제한이에요. 세 번째 기억할 점이 설치기간 제한인데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였을 때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 30년으로 하는데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1회 연장을 허용합니다. 1회 30년 연장을 허용해요. 그러면 분묘가 최장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60년입니다. 단축이 없다면 60년으로 가고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그러면 철거하셔야 돼요. 몇 년? 1년. 요것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되면 1년 내 철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년 내. 그리고 이제 철거하고 화장하거나 보관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묘기지권 강력한 제한 아니겠어요? 요 규정이? 우리 분묘기권 취득했어요.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요 지금.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장사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호봉사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몇 년을 못 넘긴다? 60년을 못 넘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 그래서 타인의 묘지나 타인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 묘지에다가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맞죠? 우리 가족 묘지인데 할머님 상여 메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파봤더니 다른 분이 누워 계셔요. 할머님 자리에. 이런 낭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이런 분묘가 발생이 되면 연고자를 알잖아요. 알면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장을 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가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제 신문 공고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이장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 자연장 보존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장사법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어요. 요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강력한 분묘기지권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장사법의 주요 골자예요. 여기까지가.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은.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사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교재에 다 설명은 돼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430쪽으로 돌아와서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 가지고 유동종 무효 판례가 실려 있죠. 430쪽에 찾았습니까? 이 부분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기 때문에 2차만 하신 분들은 기억만 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한번 쭉 읽어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권리관계조사에서는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을 주의하라는 뜻이고요.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조사하는 거죠. 그럼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조사하는데 모든 공법상 제한이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기본서로 조사하는데 개별법을 조사할 필요가 더 있고요. 나아가서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죠. 토지 이용계 확인서 같은 것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죠.
이걸 통하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 일사편리, 루리스, 부동산 종합 정보망, 뭐 옛날에 온나라라고 불렀던 거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하여 이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일단은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 확인서 샘플이 실려 있죠? 서식 그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농지법 관련 실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사항에서는 주 타겟이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였거든요. 농지법하고. 근데 토지거래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 농지법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공법 시간에 농지법 공부하셨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통과를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번 순환 때는 지금 다뤄줘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 쪽에 출제됐던 부분, 이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지법은요. 일단은 농지의 개념, 농지가 뭐냐의 문제인데 지목이 전답과성이 농지예요. 세법 시간에 목장농지가 더 있었죠. 근데 우리는 농지법상의 농지로 가기 때문에 전답과성이 농지고 이거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든 안 하든 이건 지목이 전답과성의 농지로 갑니다. 나아가 지목은 이렇지 않지만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로 쓰잖아요. 그럼 농지로 가는데 단 3년 이상 써야 됩니다. 3년 이상 쓰게 되면 농지로 가요. 단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제외예요. 임야는 농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얘기죠. 산은 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에다 대고 유실수 심어가지고 3년 이상 썼잖아요. 농지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는 지목이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지법상 초지도 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지의 개량시설 부지, 농로부지, 수로부지, 온실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지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의 개념 15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소유상한제로 넘어가는데 이게 농지법 출제하잖아요. 소유상한제 꼭 물어봐요. 고맙게도. 그러면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경자유전이 뭔지 알죠?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단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소유할 수가 있고요. 소유를 하더라도 소유상한제 3가지가 운영된다. 농업 경영을 한다면 절대 소유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상한제 3가지는 상속으로 농지 받았어요. 농업 경영 못합니다.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죠. 8년 이상 농사 짓다 인농하는 거예요. 그럼 인농 당시 보유농 중에서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소유할 수 있어요. 8년 이상 농업 경영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0,000제곱미터 이내 소유할 수 있고 도시민이 주말 농량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알죠? 이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이건 세대원 전부 합산. 부부 합산, 자녀 합산 다 합산이에요.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0,000이에요. 10,000,000. 근데 유휴농지가 지금 많아졌죠. 유휴농지. 시골 가면요. 어르신들이 기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속 인농의 경우에만 만약에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 동안은 예외적으로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 예외가 있고요. 주말 농장주로 내가 취득했어요. 다시 임대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주말 농장용은 자기가 못 쓰게 되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농장용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있게요, 없게요? 농지를? 에? 없어요. 세대원 전부 합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법인은 주말 농장용 취득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이 그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용으로 임차하는 건 돼요. 주말 농장용으로 임차를 하는 건 되는데 직접 소유권 취득은 못 합니다. 참고하세요. 소유상한제 10,000,000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로 갑니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되는가 이걸 보는 건데 판례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거기 그래갖고 판례 435쪽에 맨 밑에 있죠? 찾았습니까? 판례가 있는데 이거예요.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셨거든요. 을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이 문제예요, 지금.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러면 농지취득자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할 때 첨부할 서면이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 판례는 지금 교재에 안 실려 있는데 이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증이 없어요.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늦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 농지증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매매는 유효하니까 이거 을은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판례. 자, 다음에 이제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 실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것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지증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전 등기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은 당연히 규제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은 들어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 출탁해주고 경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야 돼요. 매수 신고할 때 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니까 경매에 의한 농지 취득도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도시민이 농지를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지 내죠? 그래야 이전 등기 해줘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협의 공부한 적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증 필요 없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협의는 왜 빠지고 허가나 신고는 왜 들어갔을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세요.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다. 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든가 지자체장이 농지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협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내는 겁니다.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 있죠? 이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잘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협의는 대상이 아니에요. 짱들이 하니까. 근데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은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밖에 도시지역 내 농지 있죠. 우리 도시지역은 주상목록이 있다고 그랬죠. 주상목록이 있는데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도시지역 내에 농지가 있다.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증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농지로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녹지지역만 예외가 있어요. 녹지지역 내 농지인데 도시계획 쓸 사업에 안 쓰겠다. 도로 같은 거 개설하는데 안 쓰겠다. 그러면 계속 농지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나머지 기타 참고. 농지를 시효로 취득했어요. 시효. 농지증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시효 취득하면 우리 이전 늦게 하는 거죠? 필요 없죠. 왜? 농사를 이미 짓고 있었으니까.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하잖아요. 공유 농지를 분할하게 되면 역시 이전 늦게 하죠. 그럼 이때도 농지증 발급 받아와야 되느냐? 필요 없어요.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일정 목적하에 취득하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을 테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농지증 대상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두음자 따갖고 여러분들한테 암기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두음자 대가 안 따요.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농장용 전용허가 신고 협의 이렇게 하라는데, 그래서 이게 두음자 따는 게 여기 앞에 거 쭉 따면 두음자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국이에요. 상수도국. 환담공시 합전토예요.
농업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전용협의 전, 토지거래가 받으면 농지증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토. 상수도국에서 환담이 있었답니다. 이걸 공시하고 합전토예요. 그래서 상수도국 환담공시 합전토인데 이렇게 암기 안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세요. 암기할 거 가뜩이나 많아 죽겠네, 지금. 그래서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냐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 칠해진 부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한테 주입을 할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농지증 발급 절차가 있겠죠? 발급 절차는 일단 관할이 이건 좀 특이한데 관할이 시구 읍면장이에요. 군수가 빠집니다. 그래갖고 15회 때 말이에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군수 등이 발급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한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찢어졌지. 군수가 빠지죠? 시구 읍면장이고. 그럼 이때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농업경영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럼 농업경영계획서는 말 그대로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비동원계획, 인력동원계획을 이제 다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영계획서를 첨부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합니다. 용도가 똑 떨어지는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용도가 똑 떨어진다는 얘기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했어 이미.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취득한다. 그럼 필요 없어요. 이때. 농업경영에서 첨부 필요 없습니다. 학교 등의 실습지용으로 취득한다. 실습지용으로 정해졌죠, 이금.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처리기한이 원칙이 4일이거든요. 근데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그때는 이틀이에요. 이게 농업경영에서 10년 보조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저 작년에 개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10년 보존하라고. 일단 아무리 공법에서 농지법 포기한다 손 치지만 우리 쪽에서는 커버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주말 농장용으로 내가 취득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실무적으로 농업계획서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농지증 발급 신청에서 딱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했다 들어가면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가고 확인해요. 농지를 쓰고 있는가. 딱 확인하고 면적 기준에 맞았다. 바로 농지증 줘버려요.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주말농장용은. 처리기간이 이틀이니까. 이게. 원칙은 4일이에요. 근데 농업계획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이틀입니다. 우리 과목의 유일한 2일과 4일이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경영 사유를 이해를 해 두시는데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경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탁경영 사유인데 우리는 휴업을 6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만 질병, 징집, 취약은 예외였죠.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는데 농업인이 징집, 질병, 취약한다. 그럼 이때는 위탁경영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되고요. 특이한 게 이거예요. 우리 농업인이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신대. 그럼 위탁경영이 됩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하신대요. 그럼 위탁경영이 돼요. 썩은 내가 진동하죠. 아니, 자식 같은 농작물을 내일 비 올까봐 오늘 당장 뽑아야 되는데 이거 놔두고 해외여행 3개월 간다? 농업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일단 곧 우리 아버지 제사 있는데 한 번은 시골 서울에서 쫙 모아가지고 한 차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형이 전화 왔어. 야,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 이쪽으로 들러. 먼저 들렀다가 그래갖고 제 사무실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거기 들러가지고 밤 8시까지 마늘 뽑고 갔어요. 내일 비 온다고 하길래 마늘 뽑아야 된다고 오늘. 그래갖고 어쨌든 3개월 이상 국외여행. 특이하죠? 그러니까 출제자도 잘 물어봐요. 웃기니까. 이게 뭐 2개월 물어봤다 6개월 물어봤다 막 이렇게 물어봐요. 어쨌든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이자 임대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인데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나아가서 소유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그럼 1년 내 처분하라고 통지해 줘요.
1년 내 처분하세요. 통지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안 했다. 그럼 이번엔 처분 명령 나가요. 이때는 6월 내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에 농지를 안 쓴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게 1년 6개월이죠. 이 명령에 위반하면 비로소 이제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이건 농지가액의 20%예요. 확정금입니다. 매년 20%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5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뭐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이 처음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처음 나왔으니까 최고 몇 프로? 10%. 이행명령 기간도 3개월. 근데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2번 나왔죠. 2번째 나왔죠 이거. 그럼 다 2배지. 처분명령 몇 개월? 6개월. 이행강제금은 최고가 아니고 이건 확정금 20%죠. 매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아주 잘 내는 게 농지에 대한 임대차예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찾고 있죠? 농지 임대차 437쪽이에요. 교재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일단은. 자, 그러면 437쪽에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지금 등장했는데, 이거 농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어요.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농지도 원칙적으로 전세권 등기 안 되니까 임대차도 안 된다 봐야 돼요. 안 됩니다. 농업경영을 하는 자, 이자가 임대를 할 수 없음이 일단 원칙입니다. 다만 농지법이 허용을 했다면 농지법이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한 농지 임대할 수 없습니다. 소작농 방지를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를 한다. 그럼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 무상 계약인데 이것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서화 시켜야 돼요. 왜 그랬느냐?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박서방, 저 산 밑에 다랑치 땅 벌어먹고 가을에 쌀 한 섬 보내라. 농지 임대한 거죠. 명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거든요. 농지 임대차 계약에다요 시구 읍면장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고 농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러면 농지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 취득했고요.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 농지를 양수한 자 있죠.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그대로 승계합니다.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단 기간도 보호하는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있죠. 다년생 식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삼.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든가 고정식 온실 부지, 비닐하우스 있죠. 이런 것들은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3년 이상인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 설치 목적이다. 그럼 이때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이나 5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 있죠. 이거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임법, 상임법과 똑같고요. 일단 그럼 주택임대차 최단 기간은 지금 2년이죠. 상가는 1년이죠. 농지는 3년. 그 다음에 이제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묵시갱신이 있어요. 묵시갱신이 있는데 임대인만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죠. 그럼 묵시갱신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임대차 관계 끝내라.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교재에 없죠 지금. 참고해 두시는데 종료 명령이 나가면 3개월 내에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해 줘야 됩니다.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농지 임대차에 대해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을 설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했다라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과 친한 것 같아요? 3하고 엄청 친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3년 이상 최단 3년 이상 하게 돼 있고요. 묵시적갱신 임대인만 3개월과 거절 통지한 묵시적갱신을 하고 이게 해외여행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하면 임대할 수 있죠. 위탁경영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명령 나갔다. 그럼 역시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농지법 우리 쪽에서 나오면요,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틀리고 싶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카바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러면 조사 확인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근데 조사 확인에 이제 아주 메인 핵심에서 들어가는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요. 교재 186쪽. 우리 교재는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이 여기 법령 쪽에 실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이 부분은요, 지금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기재 요령을 아느냐,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리지널 실무예요. 서식 내용을 통째로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기재 내용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재 작성 방법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가 하면 바로 쓰셔야 되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 오리지널 실무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서 두 문제였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 계속 문제 배분 때문에 여기서 한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담이 좀 되는 게 왜 되냐면요, 서식의 종류가 지금 영문 서식도 있는데 4가지 종류예요. 주거용 서식, 비주거용 서식, 토지 서식, 입광공 서식 4가지로 나눠져 있고, 지금 주거용 건축물 서식은 4페이지예요. 비주거용도 4페이지입니다. 토지 서식은 3페이지로 돼 있고, 입광공도 3페이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마지막 페이지는 전부 다 작성 방법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본문 내용이 무려 443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주거용 서식의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철저히 숙지를 하고, 나머지 서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럼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서식을 골자로 일단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명서 내 서식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표지, 제가 붙인 제목이죠. 그러니까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나눠져 있고, 중개 부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명 달인 칸과 마지막 작성 방법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염두에 둘게요. 주거용을 보시면서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건지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지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올해 출제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확인 사항인지 세부 사항인지 꼭 이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켜놓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만 잡아두시고 이제 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서식의 제목,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라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고, 매매기간 임대차로 구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제시했던 자료 있죠.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 내장, 지적도 임야도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형도 있어요, 없어요? 지형도 없죠.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없죠, 지금. 이런 거 표시하라는 얘기 없네요, 지금.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란인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럼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 여부와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을 다 여기다 기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그 밑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1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로마자 기본 확인 사항 있잖아요. 이거 메모 안 돼 있는 분은 이렇게 메모하세요. 제목 옆에다가.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이란 말은 개업공사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 못하고 직접 조사에 기재한 란이에요. 현장 조사든 공부상 조사든. 이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말이에요.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상 기본 확인 사항을 모두 골라라. 최근에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내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안 내고 개공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상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한 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래도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걸 알아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같이 이해해 두시고, 그럼 물건의 표시란 보면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요. 토지라는 소지면이죠. 뭐 소재지 면적 지목. 그럼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고요. 건축물란은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 연도, 그 다음에 용도 구조 방향 모두 기재하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다 기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건축물란은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 방향이 있죠. 방향 이해해 두시는데, 이 방향은 만약에 주택이었잖아요.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죠. 방향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방향을 주실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주실. 거실은 안방. 근데 우리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플 다운받으면 되죠. 그 S사에서 나오는 거는, 최신 폰들이 S사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나침판 어플이 당연히 깔려 있던데, 깔려 있더라고. 어쨌든 실무하실 때 원래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영업용 하나 따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리고 영업용으로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써요. 따로 많이 쓰는데, 되도록이면 핸드폰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성능이 좋은 걸로 쓰세요. 제가 어떤 특정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노트가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노트는 바로 메모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진 딱 찍고 이게 거실 거 찍었는지 주방을 찍었는지 작은 방을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사진 찍고 바로 메모를 딱 해놓으니까, 그래갖고 엄청 이게 좋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창업 실무 강의할 때 원래 핸드폰도 이제 창업 실무 강의할 때 컴퓨터하고 팩스, 그 다음에 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그 태블릿, 이런 것들은 항상 최고 부품을 써라. 그렇게 강의했었어요. 최고를 써야 돼. 항상. 제일 좋은 걸로. 왜 그러냐면 손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프린터기가 말썽을 부려봐. 이게 1초가 한 10분 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막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도 최고 성능이 좋은 걸로 이제 그렇게 항상 쓰라고 그러고, 화면은 무조건 제일 좋은 거.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책상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의자는 최고급으로. 의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물론 우리가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많이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갖고 우리 사장님한테 쫓겨났잖아 지금. 이게 나가서 강의나 하라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어플로다가 방향을 딱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실에 딱 서갖고 흔들어갖고 탁 키면요, 남향인지 서향인지 나와버립니다. 남동향이 좋아요, 남서향이 좋아요? 남동향? 더운 거 싫어하시는구나. 나도 남동향을 좋아하는데, 그 송도 같은 경우에 아시죠? 건물들이 유리로 돼 있는 거. 유리. 그게 유리로 된 건물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엄청 떨어지는데, 한 번은 그게 57평이었나? 57평짜리인데, 나가고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매매를 진행했죠,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는데, 겨울이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이제 신혼부부 아드님한테 사줬지. 근데 둘이서 57평 어떻게 살아?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체크하면서 출근하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맨날 갔다 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한겨울인데 보일러를 외출로 켜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내 온도가 26도야. 한겨울인데. 그래갖고 난 그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햇빛이 쫙 들어와. 아침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환하지 집이. 근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름엔 쪄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죠? 여름에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놔도 시원해지질 않아, 이게. 근데 겨울에는 엄청 좋죠. 그러니까 남동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자, 그래서 방향 조사해줘야 되고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내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내장에 이게 15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은 내진 설계 전부 다 이거 다 있죠. 그다음에 그 건축물 내장 때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란이 건축물 내장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설명서 쓸 때 이거 공란으로 놔두면 안 돼요.
대장에 기재 내용 없음 이렇게 기재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대장에 기재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기재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권리관계란이에요. 여기는 이제 등기부이지 사항과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교재에 빠져 있죠? 이게 개정된 거예요, 지금. 서식이. 그래가지고 등기부기재 사항, 소유권과 소유권의 등기상 증명서 보기재 하고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죠? 이게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이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 서식이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장기인지 그 밖의 유형인지 임대 의무 기간 다 기재하게 돼 있고요. 미등록인지 해당 사항 없음인지 이거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있거든요.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뭐냐면 렌트홈이에요. 알아두세요. 렌트홈. 그래서 여기 들어가갖고 조회를 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는지 이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약갱신 행사 여부는요. 증거 서류가 있다. 행사했다는. 그럼 이제 그걸 첨부하고요. 만약에 그런 증거 서류가 없으면 미확인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요. 문자를 찍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 찍은 부분을 출력해 갖고 첨부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권리관계란 등기상 증명서를 보기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일단은 임대인한테 물어보거나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들어가서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3번 란 내려갑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상란인데 여기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표시하고요. 건폐율 용도상은 들어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공계획설 다 들어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투기지역 투기과일주고 전부 다 기재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조정대상 여부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정지역 여부는 일단 없습니다. 그는 주택법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기재하겠죠. 이걸 보기재하는데 주의할 점이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있죠. 이거 엄청 잘 묻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뭘 보기재해야 된다? 시군 조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조례예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50조에서 60조 사이에 있을 거예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여기 가서 용도 지역별 건폐율 상한율, 용적률 상한율을 이제 적용하여 기재하고요. 도시군계획서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는가? 이 부분은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기재하는데 만약에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어요. 일사편리라든가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이렇게 기재를 했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분은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공법상 제한은.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4번 난 입지 조건으로 넘어가는데 입지 조건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봐두세요.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황이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의 동그라미죠. 주차장은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문제 없고.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유체 마찬가지로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1km 이내에 있는 건데 이거 직선거리 1km죠 지금. 그래서 이걸 조사해 기재하는데 있으면은 그 종류 소지지까지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기재하는데 7번 난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과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얼마 이걸 쓰는데 이것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파트 같은 공시가격은요. 전부 다 그저 우리 부동산 종합정보망 들어가면 다 나와요. 거기에 이제 같이 띄우고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 국세청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이제 공시가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증률세율인데 이 부분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하는데 이거는 세율까지만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인데 자, 우리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4가지 나왔죠. 공법상 제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생략하거나 안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었고 이제 내려갑니다. 기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 이거 메모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라는 얘기예요. 즉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9번 난이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난. 이 부분은요. 뭘 기재하냐면 미공시 물건, 미공시 물건을 모두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분묘기지권, 법정상권, 고가의 정원석, 정원수, 광고탑 이런 것들 다 기재해요. 그럼 이 부분은 원래 현장 답사해야 되는데 미공시니까 이게 법정지상권 조사로 현장 답사 갔어요. 아무리 땅바닥 쳐다봐도 법정지상권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물론 이 부분도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 여기 뭐가 들어가는가 잘 보시는데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건물 내부에 수도 들어가죠. 전기, 가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 들어가는데 이 주거용 서식에서는 소방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는 제외인데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있기 때문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요. 그러니까 다세대였던가 단독이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를 하게 돼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난방방시 연료공급, 보일러죠. 이게.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설명을 기재하는데 이거는 가정 자동화 시설이 있으면 이거 여기다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 내부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벽면 도배 상태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환경 조건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일조, 소음, 진동이다. 이게 환경 조건이다. 그래서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부를 기억하면 나머지 다 기본이네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부수는 물론 중립지역에 있고요. 기본도 아닌 세부도 아닌. 그래서 이 부분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갑니다. 중개 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기재하는데 이 부분은 주의할 점이 금액 산출 내역뿐만 아니고요. 지급 시기도 꼭 기재하는 거예요. 이 부분 또 주의해 주시고 이때 지급 시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 당사의 약정에 따라 내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제가 지난순한테 이거 뭐라고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약시 50%, 잔금시 50% 적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권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손님이 왜 계약시 50% 그러면 그럼 잔금 때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냥. 근데 미리 잔금으로 해놓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확인 설명서 수령합니다 하고 연월을 기재하고요. 매도 매수인 안 받았던 오리발 내밀까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공과 중개행위 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다. 이 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주거용 서식이었어요. 그래서 봤고요.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을 정리하자고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칠판을 좀 보시죠.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할 것만 하자 이거예요. 먼저 꼭 기억할게. 차이점.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우리 환경조건 기재란 있죠. 일조소음 진동. 이건 어디만 있다? 주거용에 있어요.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의 환경요건 없어요. 유일하게 환경요건은 주거용에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있죠. 여기는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BB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BB.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쓰는 난이 없다. 왜 특이하냐면요.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근처에 있는가? 기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토지에는 있어요. 이거 필요 없는. 그러니까 비선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주거용은 없다. 물론 입광공에도 없고요. 이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소방 쓰는 난에 시설물의 상태라는 중 소방에 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주거용 소방 있죠. 그 부분은 소화전과 비상벨을 기재합니다. 비주거용에는 소화전 비상벨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어디 기재하는 거라고요? 입지. 입지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요 정도만 기억해둬도 다른 서식을 아주 주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반복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계속.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4가지. 군법상 제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 암기해야 되고 지난 31회 때 물어봤던 게 이거였어요. 공통기재사항. 이거는 제가 암기할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 안 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거죠. 내 서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서식의 공통사항으로서 물건의 표시란 다 있어야 되죠. 권리관계란 당연히 있어야죠. 소유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등기부기재사항인데 이건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 쓰는 실제 권리관계란 다 있어야 돼. 내 서식. 그 다음에 내 서식 모두 예정금액 쓰는 날 있어야 되겠죠. 내 서식 모두 취득 관련 조세 기재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서식 모두 중개부 쓰는 날 다 있어야 되죠. 이게 공통이에요. 그냥.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 그러니까 설명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서식을 어렵지만은 한번 탄력만 딱 받아두면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계약제도 오늘 가볍게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계약. 다시 뒤로 가요. 446조. 자, 그럼 전자계약 잠깐 보시죠. 여기 칠판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심심하실 때 부동산 전자계약 해갖고 네이버나 다음에 쳐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 IRTS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이제 전자계약을 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럼 전자계약에 대해서 전자계약서는 당연히 개공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직거래에 시는 전자계약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거래인 경우에 하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공은 반드시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도 다 하셔야 돼요. 개공은. 근데 당사자는 회원가입 당연히 필요 없죠. 필요 없고 휴대폰 본인명의께 없는 분은 절대 전자계약 못해요. 왜냐하면 휴대폰 인증으로 당사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정도 감 잡고요. 그럼 계약서나 설명서를 전자문서로 다 씁니다. 개공이 다 쓰게 됐고요. 공동중개할 때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쓰면 돼요. 근데 공동중개도 가능한데 전자계약을 공동중개할 때는 둘 다 회원가입 돼 있어야 돼요. 개공은. 그리고 이제 설명을 손님한테 태블릿이라든가 컴퓨터로 이제 화면을 띄워가지고 설명 확인설명서 내용이라든가 거래계약서 내용을 모두 브리핑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서명을 여기다 봤거든요. 서명을 봤는데 거래 당사자는 수기 서명합니다. 직접 쓰는 거예요. 자필.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터치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개공사는 전자서명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서명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는 자동적으로 보관이 돼요. 이건 알고 있죠?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당연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아가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했다.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죠.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는 돼 있지만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이었는데 전자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보겠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했더라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으로 좀 보인다고 그랬는데 서명이 완료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보관돼 버리거든요. 근데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수정이 안 돼요.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고 싶으면 해제한 다음에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 그럼 전자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별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계약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고 일단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출에 있어서도 일단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고,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그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바우처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중개보수 10만 원인가 지원해줘요. 그래서 30세 미만인가? 30세 미만이고 면적이 몇이었더라? 85제곱미터 이하짜리든가? 이거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을 하면 10만 원인가 중개보수를 지원해 줍니다. 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돈 없다고 10만 원 깎았어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자기약이 30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종강이죠. 다음 주에 우리 종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개별법으로 가죠, 다. 그래서 특조법,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그래서 다음 주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인데 정말 시간 잘 가죠? 정말 잘 갑니다. 벌써 이제 3, 4월 과정이 끝나요.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아직도 6개월이 남았다. 5개월 남았나? 아직도 6개월 남았잖아요. 10월 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